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학농민운동과 가보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까지 있었던 일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1894년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 그 중에서도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가보개혁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시작이 됐고요.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열강의 침략 경쟁이 가열화된 상황.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선의 농민들이 봤을 때 지금 외세의 침략이 이제 예사롭지 않았던 거죠.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하고 일본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청나라가 이제 명성황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을 귀국시키면서 이제 청과 일 사이의 그런 견제라던가, 또 러시아하고 조로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러시아 세력이 확대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영국의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섬을 불법으로 점령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중립화론 등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주변 국가들의 그런 그 다툼이라던가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도 이제 상당히 세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겠죠. 바로 농촌 경제가 피폐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역사에 나오면 농담 삼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농민은 망할 때만 역사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농민이라는 직업이 농사짓기 바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농민운동을 일으키고 이랬다는 얘기는 그만큼 살기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의 그 특징은 바로 농민들이 어려웠었던 당시 상황과도 관계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진 이유는요, 일단 지배층들의 수탈이 좀 더 심해진 상황인 거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들어오는 돈은 뻔한데, 여러 가지 협정 등을 통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 물어줘야 하는 배상금 등이 많았고요. 배상금이 나라에서 지불을 하긴 하지만 그 돈이라는 게 결국은 농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왔으니까 배상금 지불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농민들이 힘들었겠죠.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새로운 개혁들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부분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근대문물 수용에 의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근대문물을 도입하는 시기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랑 비교해서 이제 전차 같은 거 지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만, 유럽이라던가 일본의 중수도시 가면 볼 수 있는 전차, 다른 말로는 트램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본보다 우리가 먼저 설치가 되고요. 전기 같은 것도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기에 받아들이고 하는 걸 보면, 약간 고종 황제가 이런 근대 문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런 거를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경비 지출이라던가, 그게 결국 국가재정 궁핍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농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농민들의 수탈이 이제 가중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화폐를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나쁜 화폐라 그러죠. 악화가 발행이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명성황후가 권력을 잡고 있는 기간에 매관매직이 꽤 성행을 합니다. 즉 돈 주고 벼슬을 사는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억을 주고 벼슬을 샀으면 그 벼슬을 임기에 있는 기간 동안 1억 이상을 남겨 먹어야 남는 장사겠죠. 그러니까 매관매직이 성행했다는 얘기는 벼슬을 산 사람들이 그거 산 것 이상으로 뽑아 먹으려고 하다 보니 백성들한테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세 수탈이 강화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지배층들이 수탈해가는 것 이상으로 일본의 경제 침투가 강화가 되면서 쌀이라던가 콩이라던가 이런 이런 것들과 면직물 사치품이 교환되는 거래가 일본과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금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쌀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당장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장 먹어야 하는 게 일본으로 넘어간다. 물론 금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뭐 필수 요소입니다만, 일단 당장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과 콩이 유출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농사를 짓는 농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먹고 남는 게 있는 사람들은 수출을 통해서 이득을 챙길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농민들은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농민들이니까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곡물을 빼앗기고,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이제 먹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을 배척하는 척외 의식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자, 동학농민운동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동학과 농민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적인 측면을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는 동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겁니다. 동학의 세력이 확장이 되고 있었다라는 게 영향을 끼쳤죠.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 평등 사상을 지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던가 뭐 이런 내용으로 인간을 평등을 강조하고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보국안민, 제폭구민 등과 같이 사회 개혁 사상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문을 풀어보면 뭐 보국안민 그러면은 나라를 지키면서 이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던가, 제폭구민 그러면은 이 폭력적인 것을 억압하면서,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을 막으면서 백성을 구한다, 뭐 이런 뜻으로 동학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인간평등 사상에 사회개혁 사상이 결합되면서 당시 농민들한테는 입맛에 딱 맞는 종교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 포접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농민 세력들을 조직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민운동이 농민들의 반란이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삼남지방에서 벌어졌었던,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벌어졌었던 진주농민봉기가 확대된 임술농민봉기 같은 뭐 이런 봉기들이 많았지만, 이런 봉기들이 이제 제대로 뭐 되지 못했던 이유는 세력이 규합되고 조직화되지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학이 갖고 있었던 이 포접제라고 하는 각 지방의 동학 조직들이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을 동원하는 그런 조직으로 활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학 자체가 갖고 있었던 또 그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조 신원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교조 신원운동은 뭐냐면, 동학의 교주였었던 최재우가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좀 혼란에 빠뜨린다는 이유로 잡혀서 이제 처형을 당했는데, 그 억울하게 죽은 교주의 한을 풀어달라라고 해서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뭐 삼례 보훈 뭐 집회 등을 거치면서 이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만 하더라도 그냥 동학적인 색깔이 강했기 때문에 뭐 삼례 보훈 집회나 복합 상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원래 뜻 그대로 억울하게 죽은 최주의 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운동을 쉽게 건드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일종의 모른 척하면서 방치를 했더니, 이제 동학 입장에서는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해가지고서 금구 보훈 집회를 1893년에 여는데, 이때 이제 농민운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학과 관련된 구호가 나오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농민들이 원했던 단어들도 나왔다는 얘기죠. 뭐 탄가놀이를 척결하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급속도로 이제 운동 자체의 성격이 이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다 재료들이고요. 아직 동학농민운동은 시작이 안 됐거든요. 지금 뭔가 이렇게 모여있는 재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모여있는 소재들을 가지고서 이제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 불을 붙여준 사건이 바로 고부농민봉기부터 시작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고부농민봉기부터 시작해서 1차 봉기, 직강소 설치기, 그리고 2차 봉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 표를 보시면 총 4개의 구간으로 이제 나눠져 있죠. 근데 이제 요거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먼저 첫 번째인 고부농민봉기는 1894년 1월 10일 날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냥 농민봉기 수준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지역별로 있었던 그냥 흔한 농민봉기예요. 흔한 농민봉기. 전형적이에요. 자, 고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행정구역이에요. 지금은 이제 전라북도 일대에 그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행정구역인데, 이제 이 고부라는 곳에 군수로 조병갑이라고 하는 탕가놀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탕가놀이에 맞서서 이제 농민 중에서 이제 참지 못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누구냐면은 이제 전봉준이라는 인물이죠.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사발 통문을 돌려서 천여 명의 농민을 이끌고 고부 밀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냥 단순한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를 일으킨 조병갑을 쫓아내고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보통은 문제가 된 지방간을 탄핵을 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달래는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가서 달래는 사람이니까 달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반란 일으킨 거 다 이해하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두자 하고 달래고, 그리고 나서 안정이 되면 그 중에서 리더격이었던 사람 한두를 잡아서 이제 책임 추궁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일으킨 건 알겠는데 그래도 반란을 일으키면 되냐? 니들 중에 몇 명은 죽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농민 대표가 끌려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조병갑을 탄핵시키고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백성들을 다독여야 되는데 다독이는 게 아니라 외려 불을 질러 버렸어요. 불을 지르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분위기가 안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험악해진 분위기가 된 거고요. 이제 뭐 전봉준 등이 이제 주변 지역으로 피하면서 이제 안핵사 이용태가 전봉준을 찾겠다고 막 엄청 설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참지 못한 전봉준이 주변 지역까지 같이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기는요, 이 1차 봉기라고 돼 있는 이 1차 봉기 시기에는 남접을 중심으로 반봉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 이 사람들 다 누구냐면 통합계통의 농민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연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부의 문제가 아니라 고부를 벗어나서 전라북도 일대의 여러 지역과 연계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모은 병력을 가지고서 황토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관군을 격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주성을 4월 27일 날 점령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황토현 전투, 뭐 전주성 점령까지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전투에서 전주성이 함락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전주라고 하는 곳은 전주이씨 왕조였었던 조선의 어떻게 뿌리 같은 곳이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일대에 전주성이 함락됐다는 얘기는 이 병력들을, 동학농민군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그 청나라 등에 이제 군대를 파견을 요청을 하죠. 그러자 이제 청나라가 일본에게 텐진 조약의 내용대로 우리가 정부 요청으로 이제 청나라 군이 파견이 되자 이제 얘들이 텐진 조약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에게 우리 군대가 조선으로 간다라고 통보를 했더니 일본도 파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 운동이 갑자기 우리가 잘해보자고 일으킨 운동인데 졸지에 청나라하고 일본 두 나라 군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에 이제 동학농민군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지금 나라를 살리려고 일어난 셈인데 이러다가 나라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5월 8일 날 전주 화약을 맺고서 청일 양국 군대 철수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거부를 했죠. 우리가 남아서 너희들의 개혁을 도와주겠다. 지금 이제 정부하고 동학농민군 사이에는 합의를 통해서 이제 개혁을 시작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시행할 개혁을 일본이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선 지들이 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도와주니 많이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정청을 만들어서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의 도움 필요 없다. 일본군은 그냥 좀 가줄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동학이 이제 1차 봉기를 하면서 내놓은 4개의 경문이 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하지 말라. 그다음에 충효를 다하면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평안케 하라. 일본 오랑캐를 쫓아내고 왕이 정치를 깨끗이 하게 하라. 뭐 군대를 몰고 들어가서 권세가 귀족을 없애라 라고 하는 등, 기본적으로는 왕조 체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왕 주변의 탕가놀이들과 일본 때문에 나라가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도움을 거절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해산한, 전조하약을 맺어서 해산한 농민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라도 각 고을 지역에다가 직강소를 설치하고 패정개혁안이라는 것을 이제 실천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쭉 1번부터 나와 있는데, 동학도는 정부의 원한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탕가놀이는 그 죄상을 조사해서 엄징한다. 횡포한 부하를 엄징한다. 불량한 유린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이게 이제 신분제 이제 폐지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갓을 없앤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백정에 대한 차별도 없애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개혁이라던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의 개가를 허용해라라고 해서 이제 좀 이거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젊은 여성이 혼자 돼서 산다면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남녀 성비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남자들 중에 결혼 못하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뭐 무명의 잡스는 일체 폐지한다. 뭐 관리 채용의 지벌을 타파하고 그 인재를 등용한다. 외화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공사체를 만론하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한다. 그다음에 토지는 평균에서 분작한다. 그래서 이제 뭐 토지제도 개혁까지 상당히 지금 여기서 공사체는 모두 무효로 한다. 이건 이제 농민들이 지고 있는 빚을 없앤다던가, 이게 굉장히 농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을 한 내용들이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가 개혁하는 걸 기대를 했는데, 문제는 일본이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 우리가 거부하고, 좀 니네 나라로 이제 좀 돌아가 줄래? 우리가 오라고 한 건 니네가 아니라 청나라였는데 왜 니네까지 따라왔냐? 이러면서 일본군을 물러나게 하자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침입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내정 간섭, 뭐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 축출을 위한 재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나라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상황인데 이걸 그냥 볼 수 없잖아요. 동학에는 남접과 북접이라는 두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학의 남접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좀 사회개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지금 여기서 북접이라고 표현되는 이분들은 종교적 성향이 강한 분이었어요. 근데 종교적 성향이 강하든 사회적 성향이 강하든 동학이면 다 탄압받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남북접 나누는 게 아니라 연합부대가 형성이 되어서 2차 봉기에 참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청도, 이제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 충청도를 거쳐서 이제 경기도로 오려면 공주 천안을 거쳐 가지고서 서울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지금은 소위 뭐 유명한 국도죠, 일본 국도라고 하는 국도가 올라오는 길을 보면 이제 공주 부근을 지나서 뭐 세종시 공주 부근 지나 천안 뭐 이렇게 뭐 평택 안성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건데, 지금 이 동학농민군도 군대를 모아서 서울을 향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보니까 공주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우리나라 정부군과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유리해지기 시작한 일본군이 병력을 빼서 공주시 우금치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우금치 전투죠. 근데 이 전투에서 패배를 해버립니다. 공주 우금치 이 전투는 우리는 겨우 이제 농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으면 반해서 일본군은 뭐 대포에다가 기관총까지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 우리가 이긴다는 게 뭐 쉽지가 않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학 지도부들이 흩어지고, 그 흩어진 지도부들이 뭐 현상금을 노린 그런 뭐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면서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성격과 영향을 보시면 먼저 반봉공적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라던가 신분제 개혁, 뭐 악습 같은 우리가 그동안에 뭐 폐지를 해야 했지만 뭐 성리학 등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폐지하는 그런 운동이었고요. 이게 이제 갑오개혁에 영향을 미쳐서 신분제 철폐되고 악습 폐지의 계기가 되죠. 그래서 갑오 1차 개혁에 보면 갑오 1차 개혁에 보면은 이제 신분제가 없어지고 과거 과부의 재가가 허용되는 내용들은 이거는 이 동학농민운동인들이 주장을 했었던 내용이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일본과 청나라 등의 개입에 대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외세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반외세적 성격은 훗날 항일 의병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슬프다고 해야 되나요? 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동학농민군들이 일본군과 정부군과 맞서 싸우기도 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조선 양반들이 구성한 그 의병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것과 이제 그 세력하고도 이제 충돌을 해서 싸우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을미의병이라든가 이런 활동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출신자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을 저지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만나서 같이 뭐 의병 활동하고 뭐 이런 걸 살펴보면 참 좀 슬프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럴 거였으면 진작에 동학농민운동에 같이 가담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뭐 활빈당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명칭은 홍길동이 부자들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려줄 때 그 도둑들의 이름이었는데 그런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뭐 활빈당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런 의병운동과 동학농민운동 이런 사이사이에 이렇게 빈 시간대에는 이분들이 활빈당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